오늘 제가 앞으로 한 70분, 8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내용은, 이 사회운동과 광주정신인데, 그 중에서 이제 5월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내왔습니다만은, 특히 5.18과 5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졸업하기 전에 2012년에 그 연구를 그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하고 도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주 전남의 이 사회운동 100년, 다시 말하자면은 20세기 광주 전남 사회운동을 정리를 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번 4월 말일 날 11개 부문의 운동 연구, 그러니까 동학 1894년 동학에서부터 이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세기 100년 동안의 사회운동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그 연구 보고를,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 보네? 예. 그래서 이 강의 이 목표는 뭐냐면은, 공부를 해오면서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좀 더 철저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인상을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의 목표는 첫째는 우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그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의 역사인식을 극복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강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극복을 토대로 해서 그런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을 역사를 극복해서 승리한 항쟁의 주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 빛나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여기 다짐하자, 각성하고 다짐하자 하는 이런 겁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 지역 20세기 사회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그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하고, 이어서 그 항쟁이 끝나고 나서 5월 28일부터 1900년, 1997년 혹은 2000년까지 계속되어 온 5월 운동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 성과들로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자산으로 갖게 된 광주 정신, 그리고 광주 정신의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좀 더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해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의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1980년 5월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계엄군이 전국의 각 도에 이렇게 전부 출동해가지고 삼엄한 경비하고 운동 세력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지만은, 그 여러 도시 중에서도 왜 다른 도시들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광주에서만 그와 같은 그 강한 저항을 가능하게 했었던가? 왜 광주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저항을 했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이고, 그렇다면은 그 후로 승리한 항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이 공감을 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자 하는 이런 배경으로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라도 역사는 정말 여러분들은 비교적 저보다는 젊은 분들이니까 제가 1960년대, 70년대 그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 한 번씩 가면은 그 전라도 사람들이 당했던, 겪어야 했던 그 많은 아픔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서울 가서 하숙방 정하려고 하면은 하숙집을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소외당해갖고, 때로는 또 무시당했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의 그 중심 흐름에는 항상 그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면에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강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근래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다 같이 말하자면은 이 농민에 대한 그 착취 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전라도에서 가장 그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진주랄지 경상도 지역 혹은 충청도 지역 보은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있었지만 전라도 지금 부안, 김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면은 영광, 한평, 장성, 광주 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강진 또 뭐 해남, 순천 이런 데까지 그 광범한 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착취가 심했고 농민들이 힘들었느냐면은 1800년대 그 말이 아니라 1800년대 그 시기에 조선 왕조의 말기인데 그때 전국에 이 쌀 세금을 바치는데 그 전국 세금 거둔 것의 60%가 호남에서 거쳤습니다. 그 전국의 국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호남 사람들이 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광주 전주 목사나 전주 감사나 전라도 감사나 광주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게 될 때 서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식 키워가지고 전라도로 한번 보내는 것이 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지역을 한번 다녀가면은 그만큼 많은 재산을 그들이 이렇게 착취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취의 그 실태를 보자면은 굉장히 아픈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조선조 말에 그 1800년대에 보면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대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울로 가서 바치고 와서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기서 거둘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마리 부족하더라 그러고 또 추가로 걷어가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돼 있었고 그때 그 쌀 세금만이 아니라 이 병역의 그 징병 군역이라 해가지고 이 국토 방위를 위해서 내는 세금을 걷는데 그 이제 이 군사의 군인으로 활동할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걷는 그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린애기 망난 애기들에게까지도 그 인두세 형태로 세금을 붙여가지고 걷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 광주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아들을 막 낳았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니까 자기 그 성기를 낫으로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다산 정약용 체험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착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가 물론 이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많이 착취도 당했지만은 국가의 재정을 그와 같이 많이 감당해왔던 정말 국가의 창고였고 주역이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전라도의 이와 같은 그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동네 이 광주 전라도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그 차별과 소외와 혹은 착취의 대상이었고 또 패배의 그 역사 행적을 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쭉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 기록이 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느낌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백제가 생기기 이전에, 백제가 건국되기 이전에 그 마한 시대였는데 이 지역은 그 마한이 이제 그러니까 BC 뭐 1세기, 2세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때 마한이었는데 그때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그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이 한국에 있고 한국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화순, 고창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 전라도가 사람 살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 고인돌 하나 만들려면은 큰 고인돌을 만들려면은 10톤, 20톤 되는 그런 바위더미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 데는 적어도 사람이 뭐 200명, 300명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규모 집단들, 거주민 집단들을 형성할 만큼 살기 좋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여기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그와 같이 그만큼 이 동네에는 사람 살기가 좋았고 풍요로웠다 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은 그 임시정부 때 대통령을 했던 박은식 선생의 그 한국 통사를 보면은 우리 동네에 대한 아주 그 좋은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보면은 이제 백제가 이제 그 마한을 지나서 이제 백제로 오면서는 백제가 BC 전후에 해서 그러니까 뭐 50년 혹은 30년 이때 이제 이렇게 건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기 웅진 그러니까 한양이나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목지국의로부터의 그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쪽에 광주 지역 이쪽으로 내려와서까지 그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AD 약 거의 500년, 4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이전에는 이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그 생활 영역을 문화를 구가해 왔고 향유해 왔었다 하는데 그 후로 이제 백제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복속시킨 이후로 곧 이어서 이제 신라하고 그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군사동맹으로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백 장군이 참 장렬하게 패배를 하고 그 후로 또 그 이제 그 신라의 통치 기간을 지나가지고 신라가 망하고 이제 후백제가 왔을 때 또 견훤이 이제 이 동네에서는 광주에서 이제 그 후백제를 이렇게 건립해가지고 선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또 왕건 세력이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주하고 저 목포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해양 세력 왕건 세력에 의해서 견훤 세력이 패망함으로써 또다시 뭐 패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후로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에 조선이 되기 전에 고려에 대해서는 그 태조 그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그 후뇨 10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지역이 국가의 이 충성심이 약한 그 배역의 땅이라는 그런 그 오명 하나의 그 왜곡된 오명의 그런 역사를 고려사하고 삼국사기를 누가 썼지요? 삼국사기 다 알지요? 그 김부식 이 고려 말에 1100년대에 썼는데 그때 그 삼국사기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신라 중심의 역사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기 호남 지역, 백제 지역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를 못했다 하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조선 건국할 때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이성계의 세력에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기보다는 고려의 그 역사성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내려와서 그냥 생활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의 그 권력
핵심 권력의 그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또 소외받는 그러한 그 역사를 가져와서요. 그랬다고 이제 기록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 60년대 이후로 와서도 우리 이 광주 전남 혹은 전라도는 60년대 이후만 와서도 우리가 김대중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화 운동의 과정,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에 이르러서 그 이제 5.18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소외 차별, 그 박정희 정권의 지역 차별,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그 역사를 좀 소극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있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갖게 된 것은 우리들의 역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아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백제의 역사와 이 신라의 역사, 그리고 삼국 통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백제 역사 기술을 보면은 백제 의자왕과 그 아들이 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서 망하는 그 패망의 기록과 그 후에 백제의 부흥운동,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가 백제의 패망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신라 중심의 역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면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백제의 그 지배 권력을 패망시킨 것은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그 지배 세력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투항해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백제가 그렇게 해서 패망하고 그 의자왕이 그 김유신, 김춘추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술잔을 따르면서 그 항복 조인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과정은 이 공식 역사에서는 있었지만은 그 후부터 바로 계속되었던 이 일반 민중이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 그건 3년을 계속했어요. 3년을 계속해서 했고, 그때 그 민중들의 그 부흥운동, 백제 회복운동이 그 당나라군이나 신라군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물리치고 말입니다. 강한 세력을 형성했는데, 역사 기록에서는 그 부분은 아주 간단히 처리해버리고, 백제가 어떻게 망해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역사 속에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역사가 패배적인 색깔로 이렇게 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도 바로 써서 우리들이 상층 지배 권력 집단들이 패배, 의자의 왕과 그 보수적인 귀족층의 그 패배를, 우리들의 패배의 의미를 부정하고 우리 민중의 보다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저항의 역사 기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바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이켜보면은 이 고려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도 우리 백제 쪽에서는 신라와의 싸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정복을 당했지만은 신라 세력이 고려에 이렇게 복속하는 것을 귀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라 세력, 정치 세력들은 이제 경순왕 이후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들은 싸우지 않아요. 우리 동네 사람 같으면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냥 끝장을 보는데, 이 친구들은 경순왕이 100여 명 이상의 대간 귀족들을 이끌고 가서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귀부를. 그래서 살아가지고 고려 권력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게.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어떤 시사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오게 되면은 조선시대에서 그와 같이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가져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2년에 있었던 임진 일본의 침략이랄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에서는 관군이 철저하게 그냥 패배해가지고 우리 선조 대왕이
이제 한양에 있다가 곧바로 그 5월 달에 1592년 4월, 5월에 금방 바로 의주로 이렇게 피난을 도피를 하는데, 그때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현 정부의 그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무능한 그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로 이 선조를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선조가 그때 한양에서 개성을 경유해가지고 의지로 도망갈 때, 그 피신을 할 때, 모르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가려고 하니까 서울에서 그 창덕궁, 경복궁, 이런 거 불질러 버렸어요. 도망간다. 우리들 놔두고 도망간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개성 지나갈 때는 개성 거기 백성들이 선족하는데 돌멩이 던지고 이와 같이 그 비판하고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라도에서는 그래도 그 민족과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병들이 아주 강력하게 전국의 그 어느 도보다도 더 아주 그 강력한 저항 운동 세력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저쪽에 무등산 올라가는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김덕령 장군 아주 젊은 나이에 전국 의병의 총대장을 했었고, 또 저쪽 남편 가는데 그 무슨 절 있죠? 무슨 절이라겠다. 고경명 장군의 그 포충사, 혹은 나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의병장을 했던 김천일 장군, 이러한 사람들, 혹은 그 광주에서 태어난 최경혜 장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지역만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수원까지 가서 싸우고, 상주도 가서 싸우고, 진주까지 싸우고, 그래서 전국에 우리 전 국토를 호남 의병들이 다 그렇게 지켜나왔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비록 그 사람들이 장렬하게 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그 순절을 하고 말은 그랬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패배의 역사로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걸 대단히 빛나는 명예로운 역사적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역사책이 비록 그러한 것들을 좀 주변적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경우와는 달리 지역에서는 역사를 그와 같이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한말 의병에서도 이제 동학은 이제 그와 같이 그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 봉기를 하고 그 저항을 했고, 일본군에게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1905년에서 9년까지 쓰던 한말 의병에서도 1909년 특히 그 의병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국 의병 교전 횟수의 60% 이상이 전라도 의병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저항의 의지겠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1920년대 이제 일제 그 강점기 시기가 돼가지고 20년대 암태도 소작쟁이나 광주 학생 독립운동 1929년에, 이때는 암태도 소작쟁이 24년 일어났을 때 저기 무안 신안의 안태도 섬 가봤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거기가 무슨 멋진 휴양이 있지 않습니까? 엘도라도 가봤어요? 엘도라도 있는데 그 근방, 예. 그때 안태도의 그 아주머니들, 다수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가지고 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절반만 내고 싶어 하는데, 지주들이 6할 이상을 걷어가려고 하니까 그 저항운동을 하는데 그걸 관철이 안 되니까 400~500명이 배를 타고 목포로 와가지고 목포 경찰서를 점거해가 일주일 동안 농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농성을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제시대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오고 지원금을 보냈다고 그래요. 5년 후에 광주에 있었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나주와 같이 일어났던 그 독립운동에서는 저 운동이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이게 30년, 31년에까지 이렇게 계속되면서 특히 그때는 전국에 있는 학생의 60% 이상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국에 150여 개 학교가 이 광주의 그 독립운동의 그 흐름을 계속 더 이렇게 세웠다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대, 30년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40년대 와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좀 저조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30년대에는 이 한국의 전체적으로 일제 강점기 저항 운동이 약화됐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고 또 워낙 이렇게 20년대 탄압이 강화되니까 한국의 이 독립운동을 하는 세습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이렇게 영합을 하고 거기에 귀순을 하고 일본의 관료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운동 세력이 약해졌는데 이제 60년대를 지나 해방이 되고 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이 지역의 저항 운동 세력 말하자면 역사와 정의를 위한 운동 세력들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60년대에 있었던 4.19 혁명하고 64년 3년에 있었던 한일회담 반대 운동하고 이런 데는 광주 전남이 비교적 좀 저조한 편이었지만은 70년대 이르러서부터서는 다시 또 그와 같은 이 국가를 위한 정의의 저항 물결이 아주 거세게 전국에 어느 도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드는 것이 여기 보면은 72년 12월 달에 있었던 함성지 배포 사건은 이게 박정희 유신 체제가 10월 달에 비상 계엄을 조치를 발표하면서 있었는데 아주 삼엄했어요, 그때. 이 유신 시대의 억압이 얼마나 삼엄했느냐면은, 엔간하면 다 그냥 잡아가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의 우리 동포가 한국으로, 서울대학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놀면서, 뭐 술이라도 한잔 먹었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밀가루 음식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나중에 이 친구 여기 한국으로 학교 와가지고는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들어갔다고. 왜? 무슨 이유냐면은, 분식 장려하는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그럼 잡아갔어요. 특히 이제 북한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서승이라는 사람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일본에서 동경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 해가지고 내가 영을 여기 가끔 광주 오시니까 만나는데 일본에서 여기 와가지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저도 지금 사회학과이기 때문에 더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데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동경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부로 집어넣어서 넣어가지고는 수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고문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 초니까 아주 이제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고 옛날 것이니까 그때 경찰서에는 어떤 조사실은 이렇게 이런 석탄 덩어리 있는 거 주먹 자갈만한 석탄 딱 이렇게 조개탄이라고 합니까? 그거 떨어 이렇게 해놓고 불을 피워놓고 이제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데 하도 고문이 심하니까 아주 이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 난로에 뚜껑을 열고, 끓는 이글이글 타는 석탄 속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박아버린 거예요. 거기다 얼굴을.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다 타져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분이 나보다 3년 선배예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런지 살아났는데, 이 코도 없어.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없는데 이렇게 그러나 호흡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말도 잘해요. 지금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권, 정의 이런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일본 지금 리스메이칸 대학 인명관 리스메이칸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있어요. 그 광주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행적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아주 철저하게 억압적인 그런 유신체제 하에서도 함성지 사건이 최초에 전국에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최초의 저항의
이 유인물을 배포해가지고 했던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고구마를 쌓아놓고 고구마를 사가기로 약속해놓고 그 농협에서 안 사가니까 빨리 사가라고, 그리고 사가고 빨리 이렇게 매상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그 카톨릭 농민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운동을 하고 농성을 하다가 광주로 와서 광주 지금 북동성당에서 주로 그 농성을 했고, 그게 사제들이 참여했고, 한편 카톨릭 농민회원들, 그 다음에 전라도의 그 사회, 뭐 윤한봉 선생이니 이강 선생이니 이런 그 사회 운동가들이 거기에 참여했었고, 뿐만 아니라 더 이게 계속이 되니까 부산, 마산, 원주, 서울 이런 데서 그 신부 사제들이나 혹은 그 정치가들이나 혹은 사회 운동가들 참여해가지고 전국적인 농민 운동의 횃불을 바로 이 광주에서 세웠어요. 그때 얼마나 큰 파장이 됐었냐면은 그 농협의 부정 사건이 그때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현지 감사를 조사를 해서 전국 농협 회원들 중에서 농협 직원들 중에서 660명이 잘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전국의 그 농업 관련 그 제도의 구조를 바꿔버릴 만큼 큰 운동이었고, 이 운동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저쪽 경상북 쪽에 있었던 오원춘 사건이랄지, 그 전국 농민 운동의 그 계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었던 이 교육지표 사건은 전남대학의 그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교육원장을 비판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박정희 그 유신 체제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국민교육원장을 비판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남대학의 11명의 교수들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인사하는 그 국민교육원장이 잘못됐다, 그것이 문제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국민의 자유와 자발성보다는 국가 중심이고 이렇게 그 능률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해가지고 이 교육지표 선언이 이 동네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이 교육운동 그리고 이 지식인 운동에 대한 아주 그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있고 나서 1980년 5.18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서울이나 다른 데 학교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왜 80년 5.18 때 전국에 전두환이 계엄군을 전부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전국을 다 점령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조용했는데 광주에서만 왜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가설적인 설명이지만은, 광주 전남이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와 같은 아주 그 대단히 강력한 저항의 역사 전통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산이 5.18이라는 그 거대한 그 민주주의 에너지를 이렇게 그 말하자면 분출 폭발시키는 그런 것을 작용을 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잠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광주가 그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 역사는 20세기 초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1592년 임진왜란 때도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5월 운동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 이제 80년 5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이 80년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그 운동,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혹은 정의를 위한 그 저항 운동은 광주가 중심이었어요. 서울보다도 광주가 중심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매년 5월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운동 세력들이 다 광주로 모여요. 광주로 모여서 광주에서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그 저항의
그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80년에 있는 5.18 운동이 그와 같이 굉장히 깊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본류와 그 중심이 광주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까지 그런 걸 볼 것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5월 21일 날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 이제 5월 21일부터 1일 날 1시부터 17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22일 날 26일 날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26일부터 27일 이게 이제 그 광주 항쟁인데 이제 이 이후로 이제 그 5월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1980년부터 83년 그리고 84년부터 87년 88년부터 91년 92년부터 97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약 20년 동안의 운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의례 5월 행사의 이 의례 투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쟁점 투쟁을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의례 투쟁은 이 추모제, 전야제, 뭐 걸기대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핵심적인 활동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80년부터 83년, 84년부터 87년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87년까지는 추모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망월동에. 추모제도 80년, 83년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망월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변에 그 진입로를 다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사법경찰들.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그 중앙정보위원들. 그 다음에 시청 직원들도 거기 나와서 지키고 그랬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주로 망월동 구무역 뒤에 있는 뒷산 효령동에서 그 뒷산 넘어가지고 산길로 들어오고 또 도로 말고 전남작 뒤로 해가지고도 쭉 그 산 뒤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때 모였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꿨습니까? 그때? 왜 기어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곳을 그렇게 산길을 이렇게 헤치면서 갔었겠는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왜 그러니까 무슨 힘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와 같이 만들어냈겠는가 하는 거라. 저 학생이 좀 알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이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되겠고, 내가 가만히 있어. 여기 반장이 김이자 씨가 반장입니까? 응?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어느 학생이 말했는데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우리들은 사실은 그걸 잘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그때 5월 달에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광주에서 그때 80년 5월 18일, 19일, 21일까지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때. 그래서 학생들은 시내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서 막 죽어가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81년 9월에 전남대학에 교수로 이제 처음 부임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교수한테 당신들 그때 선배들이 이제 당신들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들 그때 80년 5월 18일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뭐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딱 전남대학교 교수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니 딱 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수들이 그 집에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내를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상무관에 있는 그 시체, 부상자, 시체들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도와주고 뭐 죽은 사람들 이렇게 염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일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자면 세상에 떠났다거나 말입니다. 큰 고문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살아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강한 말하자면 죄의식,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광주 시민들은 다수는 그래요. 지금도. 이 양식이 있는 정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이 바로 이 사람들을 81년 5월이 다가오면은 5월 광주 시내 동네 수백 집에 이제 제사가 있고 뭐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 아픔이 있고 절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그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피해받고 박해받으면서도 망월던 그 묘역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그 사람들을 만나요. 이번 5월 달 행사에서도 이제 뭐 5월 17일 날 저녁에 이제 전야제가 있고 또 뭐 기념식이 뭐 두 곳에서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겠는데 5월 27일 날 아침 6시에 그리고 5월 26일 날 저녁 5월 27일 날 아침 6시에 광주 구도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냐면은 마지막 영령들을 보내는 부활제라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내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총을 든 시민군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 거기 모여서 이제 제사 지내고 전부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강한 힘들이 바로 그때 80년 5월 27일 날, 그날 마지막 순간에서, 만일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때 마지막에 5월 26일 날 밤 10시에 그 도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시민군들 회의가. 왜? 정부군에서 내일 아침에 총 공격할 테니까 투항하라. 결정하라고. 그리고 그때 회의를 했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럼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러자 말하자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초령이 이제 있는데 그때 수정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뭐라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총을 놓고 도청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청 앞마당에 연자를 하자. 연자해서 그 저항을 연자의 형태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 대체나 그러면 쓰겠다고. 이제 그렇게 다수가 그러는데 그때 윤상원, 박남선이 총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서 투항할 자들은 다 나가라.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가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투항을 나가다가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래갖고 남은 사람들이 약 한 150, 200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만일에 그때 우리가 투항을 해버렸다면은 만일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렇게 계엄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해보니까 전부 흩어져서 해산해버렸거든요. 바로. 그렇게 돼버렸으면은 이 광주에 80년 5월 27일하고 나서 5월 이제 81년부터 97년까지 계속되는 저 운동이 가능했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 이게. 왜 그게 가능한 그 징표들이 뭐냐면 1980년 5월 30일에 서울의 서강대학교 김의기라는 학생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광주항쟁에도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광주 항쟁을 애도하며 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독교 회관에서 투신 자결을 했어요. 6월 9일 날에는 이화대학 앞에서 그 노동자인 김종태 씨가 또 광주의 그 시민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며 그 유인물을 날리고 거기에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분신. 1981년 5월 18일에는 서울대학의 경제학과에 다니는 김태훈이라는 학생인데, 우리 광주 출신이요. 경제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도서관 6층에서 그 계엄군들을 보고 광주를 또 애도하면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81년, 82년, 83년, 90년, 91년 때가 이제 피크인데, 그때까지 최고 절정인데, 그때까지 해서 광주 항쟁 80년 5.18을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을 이렇게 분노하면서, 목숨을 버린 그 자결한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25명이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그 힘들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5월 27일 그리고 5월 21일에 5월 광주 항쟁에서 그 최후까지도 이렇게 굴종하고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런 저항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그걸 승리하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그 강한 끝까지 수정하는 그 정의를 위한 용기, 그게 하나의 그 힘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들이 계속 이 우리 지역의 역사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그러는데, 좀 진부한 노래지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정말 멋진, 이 노래는 81년에 이 항쟁이 이렇게 일주기가 되어가니까 윤상원에 대한 너무나 그 애도의 뜻이 깊어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맺어주려고 했어요. 전남대학교 여학생 죽은 그 여학생하고 젊은 죽은 그 미혼자들끼리 이렇게 맺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맺어주려고 해가지고 이 문화협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곡은 백기환 선생이 쓴 그 시하고 또 이 문병란 선생이 쓴 그 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 황석영이라는 사람 알죠? 그 황석영 선생이 그랬고, 이 노래 작곡을 한 사람은 지금 광주 문화재단에 뭐 있죠 지금? 박종렬 선생, 그때 전남대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그때 80년대 이 전두환의 아주 야수적인 그런 야만적인 그런 억압하에서 82년, 83년에 전국 대학생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게 많이 불러진 노래가 되었어요.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 당시. 그리고 이게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불러요. 중국에서도 이 행사 때 이 노래가 불러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못 부르게 하고 말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